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탑니다. 여자들은 볼거리가 많을 때 함께 보고 싶어 봄을 타고, 남자들은 볼거리가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에 가을을 타나 봅니다. 오늘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마지막 편 2탄 줄거리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는 고니와 정반대의 아이였다.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 했다면 도라는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 텔레비전에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한 걸그룹의 리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날따라 의문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저렇게 흔히 쓰여도 되는 걸까? 내가 이해하는 한 사랑이란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었다.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신히 단어 안에 가둬놓은 것.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자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늘 쓰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고니에게 털어놓자 고니는 낄낄대다 눈을 치켜떴다. 넌 할머니랑 엄마가 있었잖아. 그 여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을 거 아냐? 왜 나한테 묻냐? 사랑 따위 알게 뭐야. 해보고는 싶네. 이왕이면 남녀간의 사랑. 그엄, 고니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난 사랑이 실없는 거라 생각해. 난 그럼 물렁한 거 말고 강한 게 좋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말고 차라리 내가 상처 주는 쪽을 택하는 거. 철사형처럼. 그렇게 말하는 고니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빛이 일었다. 언젠가 공을 들여 애를 쓰고 있던 할멈은 이 점들이 우리 셋이다. 이 점은 내 거, 요건 너, 이건 쟤라며 사랑은 예쁨의 발견이라 하셨다. 그때까진 예쁨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얼마 전부터 떠오르는 얼굴이 있긴 했다. 이 도라. 그 애를 생각할 때면 그 애가 달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입학식 날 지루한 식이 진행되는 동안 슬쩍 복도로 나왔던 나는 복도 끝에서 스트레칭 후 복도를 가로질러 맹렬히 달려온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도라였다. 다른 애들처럼 시시콜콜한 일에 소란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그 아이는 차분하다 못해 가끔은 아주 늙은 여자 같았다. 걘 그냥 남들과 조금 달랐다. 딱 한 번 안경을 끼지 않은 도라를 본 적이 있었다. 봄 운동회 때 도라는 반대표로 200m 경주에 나갔다. 주변에 별 관심도 없이 늘 이어폰을 끼고 있는 그 아이 주변엔 늘 친구들이 있었다. 왕따를 당하지도 겉돌지도 않았다. 그저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 같았다. 엄마가 눈을 떴다. 누워 지낸 지 9달 만에 병원에선 그렇게 희소식은 아니라 했다. 말 그대로 눈꺼풀을 여닫는 것뿐 깨어난 게 아니라고. 책방에 손님이 끊긴 지 꽤 됐다. 무엇보다 두 여자가 없는 책방은 무덤 같아서 나는 신박사를 찾아가 짐을 줄여 고시원으로 방을 옮기겠다 했다. 오랫동안 말이 없던 신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도서부 선생님께 책을 기증하겠다 말하고 도서관으로 책상자를 가지고 갔을 때 도라를 만났다. 그 아이는 기합 소리를 내며 책장 사이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안녕, 책 기증하려고. 정리는 도서부원이 하겠지, 거기 놔둬. 넌 도서부 아니야? 난 육상부. 담당 교사도 없고 회원은 나뿐이지만 그런데 무슨 책이 이리 많아?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말했다. 왜 여기서 운동해? 체육관 놔두고. 체육관에서 하면 너무 티가 나.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잘 달릴 수 있어. 달려서 뭐 하려고? 너 방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한 거 알아? 그런 말은 엄마 아빠한테 듣는 걸로 좋게. 도라는 하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한테 그건 살아서 뭐 하려고 하는 질문이랑 같아. 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니? 솔직히 그냥 살잖아. 살다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울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야. 1등 하면 좋고 아니면 아쉽겠지. 그래도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부모님도 그 말에 설득됐니? 아니. 전에는 그렇게 운동이 하고 싶으면 돈 되는 골프를 하라더니 이젠 그냥 어디 가서 부끄러운 자식만 되지 말래. 실컷 쏟아내고 기분이 풀리는지 방긋 웃던 도라는 책방이 어디 있냐 물었다. 위치를 알려주며 왜 묻냐 물었다. 여기서 운동 못하게 되면 거기 가서 하려고. 책방 정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깨 너머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책방 연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정리가 아직 안 됐네. 폐업 준비 중이야. 유감. 단골될 기회를 잃었네. 넌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게 사실이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아마도. 있지. 저번에 내가 내게 왜 달리느냐 물었잖아. 화낸 거 미안한데 그 말하려 왔어. 그냥 순수하게 묻는 건데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모르겠어. 나한텐 어려운 질문이라. 나도 비슷해. 지금은 꿈이 증발한 상태. 육상은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셔서 울적한 공통점이네. 되게 소중하게 다루네. 너 책 좋아하는구나. 난 책 같은 건 별로. 글자는 재미없어. 제자리에 박혀있기만 하잖아. 난 움직이는 게 좋아. 그래도 헌책은 좀 낫네. 종이 냄새도 더 생생해.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간다? 도라가 제풀에 배시시 웃고는 답할 틈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환영 같은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한없이 반복 재생됐다. 출렁이던 나무들, 색색의 이파리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서있던 도라. 아침이 되자 열은 내렸지만 그 대신 낯선 증상이 찾아왔다. 학교에 가자 누군가의 뒷꼭지만 빛나고 있었다. 도라였다. 얼굴을 돌렸다. 종일 가시가 박힌 듯 가슴이 따가웠다. 가게에서 나오다 신박사와 마주쳤다. 저녁 먹었니? 이번엔 메밀국수였다. 커다란 왕새우 튀김도 시켜주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그에게 내 몸에 나타난 이상한 증상들을 털어놓았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덜덜 떨고 있는 내 다리에 시선을 준 채 박사가 말했다. 바람이요. 바람이 불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졌고 도라의 머리카락이 내 뺨을 때렸고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더라. 이렇다 할 맥락도 없는 내 얘기를 듣자 신 박사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한다. 너는 잘하고 있단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잤고요. 원래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그런 거란다. 제가 그 애를 좋아하는 걸까요? 신 박사는 미소 띈 채 답했다. 그건 내 마음만이 알겠지. 귀찮은 증상은 계속됐다. 도라를 볼 때면 내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멀리서도 여러 사람 틈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면 귀가 곤두섰다. 도라는 자주 놀러왔다. 도라가 올 때가 되면 등줄기가 욱신거렸다. 책 정리를 도와주겠다면서도 도라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참 있고 같은 페이지만 들여다봤다. 도라와 나는 우주에 대해, 꽃과 자연에 대해 얘기했다. 그거 알아? 공룡이 크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콘트라베이스만한 공룡도 있었대. 콤프소그나투스, 귀여웠겠다. 도라의 무릎 위에 알록달록한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던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던 책. 엄마한테 자주 가니? 응, 매일. 나도 같이 가도 돼? 응. 엄마의 병실 창틀에 오는 길에 도라가 산 작은 공룡 인형들이 놓였다. 엄마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도라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윤재 친구 도라예요. 참 예쁘세요. 윤재 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해요. 꼭 그 모습을 보셔야 해요. 얼른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살짝 물러나오며 속삭였다. 이제 너도 해. 난 그동안의 일을 엄마에게 얘기했다. 엄마는 여전히 천장의 별자리만 보고 있었지만 그다지 의미 없는 일은 아닌 듯 했다. 고니는 뭘 하느라 바쁜지 전보다 발길이 부쩍 뜸해졌다. 수상한 냄새가 난다 너. 무슨 냄새? 알 수 없는 냄새. 고니가 더 캐물었다면 도라에 대해 얘기했겠지만 고니는 그러면 됐다며 그만두었다. 그즈음 고니는 다른 학교 애들과 어울렸다. 거칠기로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고니의 소년원 동기나 선배 몇몇도 그 안에 있었다. 연초에 그랬던 것처럼 눈 마주치는 아이라며 무조건 욕을 쏟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는 다리를 꼰 채 삐딱하게 앉아 대놓고 딴짓을 했다. 고니의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도라의 머리카락이 내게 닿았을 때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앉곤 했다. 어느 늦가을 책방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불을 끄고 책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게 풍경처럼 익숙한 냄새에 무언가 다른 게 실려 있었다. 갑자기 마음에 탁 작은 불씨가 켜졌다. 행간을 알고 싶었다. 작가들이 써놓은 글의 의미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도라가 가게 안에 들어왔다. 나 언젠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나도 이해 못하는 나를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해. 도라가 작게 말하며 몸을 틀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입술이 포개졌다. 부드럽고 촉촉한 입이 내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나 방금 내가 어떤 앤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 넌 착해. 그리고 평범해. 근데 특별해. 그게 내가 널 이해하는 방식이야. 도라가 가고 난 뒤 무릎에 힘이 풀려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상한 기운에 쳐다본 창문 밖에 고니가 있었다. 고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실렸다. 그 애가 몸을 돌려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수학여행 행선지는 제주도였다. 나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기에 불참했다. 돌아오기 전날 밤 아이들이 잠든 사이 간식을 사려고 따로 걷어둔 회비가 도둑맞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자 고니의 가방에서 회비 봉투가 발견됐고 고니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 했지만 모두들 고니가 한 거라 입을 모았다. 그러건 말건 고니는 엎어져 잠만 잤고 윤 교수는 학교로 찾아와 돈을 갚았다. 며칠 뒤 4교시 국어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조용한 교실 안에 고니가 짝짝 껌 씹는 소리가 들려왔다. 뱉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퇴 소리가 나고 검은 포물선을 그리며 누군가의 발치에 떨어졌다. 따라와. 싫은데요? 그래봤자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뭔데? 참지 마.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 국어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버렸다. 몇 대 맞고 돈 벌고 싶은 새끼 있으면 나와. 고니가 소리 질렀다. 그만해. 내가 말했다. 고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명 중얼거림이었는데 고함처럼 귀에 꽂히는 소리였다. 도라였다. 꺼져. 여기서 굴러다니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대로 꺼져. 교실 문이 열리자 담임과 다른 선생님들이 뛰어들어왔고 고니는 휙 뒷문으로 사라졌다. 저녁에 고니가 책방에 찾아왔다. 너 재주 좋더라? 로봇 주제에 연애질도 할 줄 알고 편들어주는 계집애까지 생기고 걔가 꺼지라는데 존나 당황했잖냐. 느끼지도 못할 거 많이 받아 좋겠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만 묻자. 너도 나라고 생각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구나. 난 내가 한 게 아니라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더라. 아빠라는 작자는 내게 묻지도 않고 돈을 갚아버리대.
이제 나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기고 싶어. 상처받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상처를 줄 거야. 앞으로는 볼 일 없을지 모르겠다. 우리 작별의 뽀뽀 대신 이거. 고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가운데 손가락을 슬그머니 올렸다. 그렇게 그 애는 사라졌다. 그리고 비극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도난 사건의 범인은 하키촌에게 할머니가 죽는 걸 본 기분이 어떠냐 큰 소리로 물었던 아이로 밝혀졌다. 왜 그랬느냐는 담임의 물음에 그 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라고 답했다. 내 앞에 선 윤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그 애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는, 친아비가 아들에 대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단다. 이수랑 꽤 가까이 지냈다 하더구나. 고니는 착한 애니까요.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말이야. 그런데 왜 우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리고 그 애가 착하다고 말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얼토당토 않아서. 혹시나 이수에게 연락 오면 전해주겠니? 꼭 돌아오라고. 왜 그러길 바라세요? 다시 시작해볼 기회를 얻고 싶구나. 새벽녘이 되었어야 의식이 또렷했다. 고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내 엄마 앞에서 아들인 척해서 내게 다른 친구가 생긴 걸 말하지 않아서,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니의 소녀는 친구였다는 찐빵을 찾아가 있는 곳을 물었다. 찐빵은 철사양에게 갔을 거라 말했다. 고니에게 가기 전 돌아가 왔다. 내가 걔랑 친한 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막아야 했어. 그런데 왜 내가 걔를 찾으러 가야 해? 그 애 내 친구니까. 짜고 베릿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의 어느 낡은 방 안에서 고니는 무릎을 껴안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멍으로 가득했고 안색은 파리했다. 나를 보자 고니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여기까진 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젠장? 찐빵한테 갔었어.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했다. 너희 아빠도 포함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끝맺기도 전에 고니는 옆에 있는 빈 음료캔을 집어던지며 괴상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렇게 웃지 마. 안 어울려. 우는 것 같지도 않아. 집에 가자. 웃기시네. 잡소리 말고 좋은 말 할 때 꺼져. 더 좆되기 전에 꺼지라고. 여기서 뭐하게. 이런 꼴 당하고도 여기서 견디는 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강한 게 아니고 센 척하는 거야. 아는 척하지 마, 병신아. 너같게 뭘 한다고. 빨리 꺼져. 그때였다. 거대한 몸집의 철사가 나타났다. 누구? 친구예요. 고니를 데려가려고요. 고니는 아빠가 있어요. 집으로 가야 해요. 닥쳐. 아, 내가 그 아이구나. 고니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 어쩐지 내 표정에 변화가 없다 싶었다. 날 본 사람들은 보통 너같이 반응하지 않거든. 고니, 너 어쩔래? 친구 따라갈래? 미쳤어요? 내가 저 병신을 따라가게. 철사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얇고 뾰족한 칼이었다. 이거 보여준 적 있지? 어디 써봐라. 철사는 고니의 소년원 선배였다. 그가 저지른 일화들은 너무 자극적이고 위험해 비공식적인 경로로만 회자됐다. 철사형은 말이야, 우리나라도 총기 사용이 허가돼서 쓸데없는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려야 한댔어. 멋지지 않냐? 그 형은 진짜 강해. 고니가 그렇게 말했었다. 내게 모든 걸 털어놓던 한여름날에. 내 눈 앞에 선 고니의 손에 칼이 들려있다. 한 가지만 묻자. 이게 내 진심이냐? 말을 맺기도 전 내 옆구리에 고니의 발길질이 가해졌다. 창문에 부딪혀 넘어지며 벽에 박힌 못에 찔렸는지 내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정말 이게 너 진심이냐고. 닥쳐 새끼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쌍. 그 애가 소리쳤다. 어느새 말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존나 좋겠다. 아무것도 못 느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울음에 섞여 고니가 웅얼댔다. 가자. 내가 손을 내밀었다. 너나 가 새끼야. 난 너 같은 놈 몰라. 그만. 철사는 손을 들어 고니를 제지하며 말했다. 풋내기들 장난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데려가. 그런데 그냥은 안 되지. 대단한 우정인데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너도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뭘 할 수 있니 고니를 위해서. 뭐든지 다요. 뭐든지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발. 고니가 조그맣게 뇌까렸다. 그럼 한번 견뎌봐. 이런 놈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다. 철사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고니의 얼굴이 흐려졌다. 내 시야가 흐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고니의 뺨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애는 울부짖고 있었다. 제발 그만두라고. 차라리 자기한테 그러라고 쉬지 않고 외쳤다. 철사가 고니를 빤히 쳐다봤다. 고작 그 정도란 말이지. 그럼 내 선택에 후회 마라. 철사는 고니 옆에 있던 칼을 낚아채 고니의 턱 밑에 갖다 댔다. 하지만 그는 고니를 다치게 할 수 없었다. 그 칼을 받은 건 나니까. 고니는 나를 끌어안고 어깨를 흔들었다. 죽지 마. 뭐든 해줄게. 뭐든. 고니가 피투성이인 채 울먹였다. 얼핏 철사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해. 진심으로. 내가 날개를 찢은 나비나 모르고 밟은 벌레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러 온 건데 고니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그런데도 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좀. 툭. 내 얼굴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지자 이상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아니 밀려드는 게 아니라 밀려나갔다. 내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둑이 터졌다. 울컥.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느껴져. 비로소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현실은 병원이었다. 완전히 회복해 걷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눈을 떴을 때 옆에 앉아있던 신박사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내가 정신을 잃은 직후 윤 교수가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돌아가 담임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몇 아이들이 찐빵과 고니의 관계를 말하면서 철사가 있는 곳까지 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철사는 고니의 칼에 찔렸다. 생명에 지장은 없어서 나보다 먼저 회복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고니가 철사를 찌른 것은 아마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터였고 고니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했다. 윤 교수는 휴직계를 내고 오직 고니만을 위해 살아보는 것으로 삶을 바꾸어 보겠다고 했다. 신 박사는 도라가 몇 차례 다녀갔다며 그 애가 남긴 카드를 건넸다. 카드 안에는 도라가 달리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도라는 육상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자마자 구 대회에서 2등을 했다 한다. 증발했다던 꿈을 되찾은 모양이다. 표정이 다양해졌구나. 신 박사는 완전히 회복되면 MRI를 찍어보자 했다. 그리고 어딜 좀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 고니가 준 편지를 건넸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꾹꾹 눌러 쓴 뭉툭한 글씨가 몇 개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진심. 진심이라는 단어 뒤 마침표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 마침표가 고니의 삶을 바꾸기를 바랐다.
문이 열리며 신박사가 들어섰다. 휠체어를 밀면서였다. 거기 엄마가 앉아 나를 향해 환히 미소를 짓는다. 엄마. 엄마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울질 않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언가를 엄마가 해낸 거다. 그런데 엄마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무언가를 내가 해냈다고 말했다. 뭔가를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갑자기 뺨이 뜨겁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내가 운다. 그런데 또 웃는다. 엄마도 마찬가지다.